한 이병의 면회를 간 엄마와 장군인 고모. 그곳에서 그녀들은 멍투성이가 되어버린 아들의 끔찍한 폭행 흔적을 발견합니다. 어이, 박이병. 면회 끝나고 행정반으로 좀 와라. 어젯밤에 교육받은 거 복습 좀 해야지. 가해자 은폐 간부인 최민철 상사가 심지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조카를 협박하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준영 이병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강철 나비라 불리는 고모 박서윤 중장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별 3개 장군,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냉정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합참지휘 통제실이었습니다. 나다. 현 시간부로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 대한 합참 차원의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안보지원사 즉각 기동시켜.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등병의 절규를 묵살한 썩어빠진 군 지휘 체계를 별 3개의 분노로 단죄하는 피바람 개혁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철원 백골 부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까만 어둠이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을 집어삼켰다. 3사단 백골 부대가 자리한 이 지역의 밤은 살을 애는 듯한 찬 공기와 삭풍만이 지배했다. 혹한의 땅 백골 부대. 그 이름만큼이나 냉혹하고 무자비한 이등병의 생활은 박준영에게 끊임없는 고통이었다. 준영은 입대한 지 2달, 자대에 배치된 지 2주째였다. 그의 오른쪽 가슴에 달린 계급장, 검은 바탕 위에 하얀 마름모 2개는 그가 이 부대에서 가장 낮은 존재, 이병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었다. 생활관 안은 20명 남짓한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눅진한 땀 냄새, 그리고 짓누르는 계급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생활관의 습도는 높았지만 군기만큼은 철원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준영은 침상 위에서 간신히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쉬고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생활관의 지배자 오진혁 병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오 병장은 상병 2명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낮게 깔린 뉴스 소리 사이로 오 병장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마치 사냥개의 울음처럼 날카롭게 들려왔다. 야, 박이병.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포 안에서 움찔거리던 준영은 거의 반사적으로 침상을 박차고 내려와 오병장 앞에 섰다. 이병 박준영. 명 받들겠습니다. 관등 성명을 대는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오병장의 눈을 감히 마주보지 못하고 바닥에 먼지 더미를 응시했다. 내가 너 부를 때 뭘 쳐다보라고 했냐? 땅바닥에 돈 떨어져 있냐? 오 병장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칫솔을 준영의 머리통으로 던졌다. 딱 소리와 함께 칫솔모가 준영의 귀를 세차게 스쳤다. 죄송합니다. 병장님.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개새끼야. 준영은 필사적으로 오 병장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오 병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흡사 정육점 주인이 고깃덩이를 살펴보는 것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웠다. 너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국물 흘려서 식탁 더럽혔지. 내가 내 뒤통수에서 흘리는 거 똑똑히 봤는데. 내 그족 같은 식판에서. 그게 아닙니다. 저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무심코 사실대로 말해버렸다. 이등병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변명이나 항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사였다. 생활관 전체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다른 선임들의 시선이 준영에게 꽂혔다. 뭐?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짓거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아니라고 우겨. 오 병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와 함께 상병 둘도 묵묵히 일어났다. 그것은 곧 폭행 직전의 공식적인 신호였다. 오 병장은 준영의 멱살을 잡아채고 생활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 따라와, 박이병. 너 오늘 아주 뼈가 으스러지는 교육받을 거다. 내 놈 입에서 다시는 거짓말이 안 나오게 해줄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중대 건물 뒤편의 세탁 건조장이었다. 눅눅한 세제 냄새와 차가운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건조장은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의 시야가 닿지 않는 병사들만의 은밀한 폭력 공간이었다. 오 병장이 문을 닫자 바깥의 희미한 불빛마저 완벽히 차단되었다. 오 병장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다. 찰칵 소리와 함께 그의 비열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야, 박이병. 내가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이 생활관의 왕이야. 내 말이 곧 법이라고 족밥 새끼야. 오 병장의 오른손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준영의 뺨을 후려쳤다.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건조장 안에 메아리 쳤다. 준영의 고개가 꺾이며 입술 안쪽이 찢어졌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퍼졌다. 정신 안 차려? 군대가 장난이야? 내가 내 계급장 마른 모를 다 떼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나한테 대든 죄는 여기서 목숨으로 갚아야 돼. 연이은 발길질이 준영의 복부와 옆구리를 사정없이 강타했다. 군화의 딱딱한 가죽이 뼈와 근육을 지식였다. 준영은 끄끄거리는 신음과 함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막혔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야, 최상병, 박상병. 얘 오늘 밤 잠 못 자게 만들어줘라. 내일 아침 점호 때 지휘관한테 뭐라고 말할지 대본을 확실하게 외우게 해. 오 병장의 지시에 따라 상병들이 준영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준영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눈물과 콧물을 쏟아냈다. 울어. 남자 새끼가 질질 짜. 이 철원 땅의 법칙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렸어. 오 병장은 군화발로 준영의 손등을 지그시 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준영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내일 아침 내 놈 얼굴이 이 모양인 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 알겠냐? 준영은 고통 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의 폭행은 준영의 육신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인간성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가 속한 3사단 백골 부대는 그에게 생지옥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아침 중대 전체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일제히 일어나 전쟁처럼 재빠르게 전투복을 갈아입었다. 준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전신의 격통에 신음이 터져 나왔다. 어젯밤 오 병장에게 맞은 왼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다. 준영은 비틀거리며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알던 청년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서둘러 전투복 상의를 챙겨 입었다. 아침 점호를 위해 연병장으로 나서는 길, 오 병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준영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연기 잘해라, 박이병. 내 목숨줄은 내 입에 달렸어. 진실은 말하지 마. 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터진 입술이 다시 찢어져 피가 흘렀다.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준영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방관이 이 부대의 잔인한 규칙이었다. 중대 인원 보고. 중대장 이태준 대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이 대위의 군복 어깨에는 금빛 무궁화 4개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곧 있을 연대평가에서 우수 중대 타이틀을 쟁취해야 하는 실적 지상주의자였다. 그의 성공에는 어떤 부정적인 보고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병 박준영.
백골. 준영은 관등 성명을 대며 경례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탓에 경례 각도가 흐트러졌다. 이 대위가 미간을 찌푸리며 준영에게 다가왔다. 고개 들어. 준영은 망설였다. 오 병장의 살기 어린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고개 들라고. 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끔찍한 상처에 중대장의 눈이 커졌다. 연병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 병장은 대열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너 얼굴 왜 이래? 누구한테 맞았어? 준영은 어젯밤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대사를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넘어졌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이태준 대위는 준영의 멍든 얼굴과 그 뒤에 서 있는 오 병장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 사고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는 계산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중대 전체의 평가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래. 점호 끝나고 의무대 가서 진료받아. 다음부턴 내 몸 간수 잘해. 이병 박준영.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었다. 중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다. 준영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작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휘관은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실적을 위해 묵인한 것이다. 그날 오후 준영은 절박한 심정으로 중대 행정반을 찾았다. 벽에는 마음의 편지함이 걸려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준영은 화장실 칸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자신이 당한 폭행, 오진혁 병장의 이름, 상병들의 가담, 그리고 어젯밤의 잔혹한 일까지 상세히 적었다. 그는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다. 중대장님도 제 상처를 보고도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덮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준영은 누구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편지를 건의함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 한 장의 종이에는 그의 모든 절규와 마지막 생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영의 희망은 이틀 뒤 중대 행정보급관 최민철 상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최 상사의 군복 팔에는 금빛 은행잎 4개가 빛나는 상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중대장의 오른팔이자 병사들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최 상사는 주말 오후 일과를 피해 건의함을 열어보는 것을 습관처럼 여겼다. 몇 장의 시시콜콜한 건의 사항들 사이에서 유독 빼곡하게 적힌 준영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최 상사의 미간이 굳어졌다. 오진혁 병장 폭행, 중대장 묵인, 군대 폭력. 최 상사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중대장의 평가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태준 대위의 진급이 곧 자신의 안락한 군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던 오진혁 병장을 불렀다. 야, 오 병장. 너 때문에 내가 귀찮아 죽겠다. 다음 주 연대장님 순시 때 사고 터지면 너만 영창 가는 게 아니라 나랑 중대장님까지 진급물 건너가. 알아서 처리해. 최 상사는 준영의 절규가 담긴 편지를 오 병장에게 건넸다. 네, 상사님. 걱정 마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안 나오게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아주 조용히 제대로. 오 병장은 편지를 받아들고는 행정반 뒤편의 소각장으로 향했다. 그는 준영의 편지를 천천히 찢어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종이가 타 들어가 검은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내 놈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아. 내가 쓴 건 그저 연기처럼 사라지는 쓰레기야. 그날 밤, 준영은 다시 건조장으로 끌려갔다. 이번에는 오 병장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일당 상병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관의 분대장급 선임들까지 동원되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조직적인 보복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야, 박이병. 내가 감히 우릴 찔러? 내가 누군데 감히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을 건드려? 내가 쓴 편지 내용을 내 뼈에 새겨줄게. 오 병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살기를 품고 있었다. 준영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댔던 희망이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편지 내용은 아주 자세하더라. 오진혁 병장이 나를 짐승처럼 때렸다고. 너 오늘 내가 진짜 짐승이 뭔지 보여줄게. 내가 쓴 거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몸으로 돌려줄게. 이날의 폭행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길었다. 준영은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의 몸에서 피와 섞인 핏물이 흘러나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붉은 웅덩이를 만드는 것을 느꼈다. 갈비뼈를 걷어차이는 고통,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충격. 도망칠 곳은 없다는 절망이 그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가 다시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오병장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내가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내 가족도 내 지휘관도 내가 쓴 개 같은 편지도. 너를 살려둘지 아니면 이 철원 땅에 묻어버릴지는 오직 내 마음이야. 내가 군복을 입는 한 넌 내 소유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박준영 이병의 몸에는 새로운 멍이 아물 틈도 없이 더해졌다. 오진혁 병장과 그 일당의 가혹 행위는 마음의 편지 사건 이후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준영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철원의 겨울은 끝없이 길었고 그의 삶도 끝없이 절망적이었다. 절망적인 시간이 흐르던 어느 토요일 오후 박준영 이병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부모님과 고모. 준영은 면회실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이 만신창이가 된 얼굴, 이 죽어버린 눈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상처가 남은 턱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그의 창백한 안색과 헬쑥해진 모습에 울먹였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달래면서도 아들의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태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테이블 끝에 완벽하게 각 잡힌 자세로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바로 준영의 고모 박서윤 중장이었다. 준영의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박서윤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이었다. 그것도 보통 장성이 아닌 수많은 남성 군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 하나만으로 정점에 오른 현재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금빛 별 3개는 면회실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완벽했고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레이저 같았다. 고모셨습니까? 백골. 준영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3, 4단의 경례 구호인 백골을 외치며 경례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예의였다. 박서윤 중장은 준영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카를 날카로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고모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적의 위장과 기만을 꿰뚫어 본 진실만을 추구하는 정보수장의 눈이었다. 앉아라, 준영아. 그리고 물부터 마셔. 내 목소리가 건조한 철원 공기보다 더 말라있구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준영은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며 조잘거렸지만 준영은 음식을 입에 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박서윤 중장은 준영이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상처를 가리기 위해 고개를 미묘하게 숙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 부자연스러운 행동에서 은폐된 진실을 읽어내고 있었다. 준영아. 예, 고모. 모자 벗어. 지금 당장.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고 아버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침묵했다. 아, 실례라서 벗겠습니다.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드러난 그의 왼쪽 눈두덩.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라색과 푸른색이 섞인 멍 자국과 관자놀이 근처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상처는 치료된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피부 조직이 변형된 흔적이었다. 이건 뭐지? 내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보고됐는데. 훈련 중에 생긴 타박상이라고. 아, 그게 훈련 중에. 준영은 다시 어젯밤 오 병장이 강요한 거짓말을 반복하려 했다. 거짓말하지 마라. 훈련. 무슨 훈련이 관자놀이에 둔기의 흔적을 남기지. 이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다. 내 피부가 겹치고 겹쳐서 색깔이 변했어. 뼈에 극심한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다. 그 단어에 준영의 부모님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일어섰다. 서윤아,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오빠 앉아. 울지 마요. 박서윤 중장은 아버지를 안쳤다. 그리고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고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별 3개 중장 합참정보본부장이었다. 박준영 이병. 이병 박준영. 명 받들겠습니다. 지금부터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한다. 이건 가족으로서의 대화가 아니다. 군사 재판에 따른 공식적인 질이다. 거짓이나 은폐 시도가 있을 경우 너 또한 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내가 침묵하면 가해자가 승리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누구야? 이름대. 단 2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진실 외의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영은 그 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진혁 병장의 이름과 일당들, 건조장에서의 상습적인 폭행, 그리고 마음의 편지가 묵살되고 오히려 도복을 당했던 그날 밤의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서윤 중장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신의 전화를 꺼내들었다. 박서윤 중장은 면회실 구석으로 걸어갔다. 나다. 정보본부장 박서윤이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가 뱉은 첫 마디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본부장님, 충성, 지시 하명하십시오. 박서윤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으로서 지체 없이 명령을 하달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받아 적고 즉시 실행한다.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할 거야. 명령 대기 중입니다. 하나. 현 시간부로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 부대의 합참정보본부장 명의의 특별감찰 및 직권수사를 명령한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숨을 삼켰다. 사단장조차 거치지 않는 합참의 직접 수사 명령은 사실상 해당 부대의 지휘 체계를 일시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였다. 2.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즉시 통보하여 합동수사팀을 꾸린다. 지금 즉시 3사단으로 기동한다. 현장 도착 예상시간 30분.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보존이 최우선이다. 셋. 3사단 백호연대 수색중대 3소대 건물 전체를 즉시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 특히 행정반에 있는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파쇄기, 그리고 마음의 편지함을 원본 그대로 증거 보존한다. 파쇄기 전원은 지금 당장 차단해. 네.
수색중대 이태준 대위, 최민철 상사는 현 시간부로 직무 정지 및 격리 조치한다.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체포한다. 5. 3소대 생활관 오진혁 병장, 그리고 가혹행위 공범인 상병 2명은 특수폭행 및 가혹행위 현행범으로 간주 합동수사팀 도착 즉시 신병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6. 3사단장 윤성민 소장. 10분 내로 수색중대 면회실 내 위치로 전투복을 갖추고 뛰어오라고 해. 10분이다. 단 1초도 늦으면 안 돼. 충성. 본부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백골. 전화가 끊겼다. 박서윤 중장은 준영의 부모에게 다가왔다. 오빠 형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준영이 이리 와. 고모 옆에 앉아. 준영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별 3개의 거대한 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서윤 중장이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3분이 지났을 때 3사단 부대 전체에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다. 위수령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살벌한 실제 상황 전파였다. 현 시간부로 3사단 전 부대 통제, 합동참모본부 지시, 전 장병 및 간부 이동 중지. 주말에 평화롭던 면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위병소의 헌병들이 다급하게 움직였고 면회객들은 혼란에 빠졌다. 모두 면회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현재 부대 전체가 합동참모본부 지시로 통제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병소 헌병들이 면회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상부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이 지났을 때 중대 건물 쪽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국방부 검은색 세단과 헌병 지프 차량 4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해왔다. 이는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헌병 및 안보지원사 요원들이 긴급 차량을 이용해 고속으로 기동한 결과였다. 이들은 사단 헌병대와는 차원이 다른 국방부 직할의 최정예 수사 요원들이었다. 검은색 특수임무복장의 헌병 특수임무대 대원들이 차량에서 쏟아져 나와 신속하게 중대 건물을 봉쇄했다. 그들은 문을 부수는 대신 정확한 지휘 계통을 통해 행정반 문을 열고 진입했다. 행정반에서 커피를 마시던 최민철 상사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누구야? 여긴 왜?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수사팀이다. 최민철 상사.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직무 정지한다. 지금부터 모든 행동을 통제한다. 최 상사는 영문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졌다. 동시에 다른 팀이 3소대 생활관으로 진입했다. 오진혁 병장과 그 일당은 텔레비전을 보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뭐야? 이거 안 나? 오 병장이 발악했지만 수사관의 강력한 제압 기술에 명치를 가격당하고 숨을 골랐다. 이 모든 상황이 박서윤 중장이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2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이 되기 직전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3사단장 윤성민 소장이 전투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참모장과 헌병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따라붙었다. 윤 소장의 어깨에는 그의 계급을 상징하는 금빛 별 2개가 빛나고 있었다. 충성. 본부장님. 뭐 어쩐 일로. 윤성민 소장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별 3개, 그것도 합참의 실세 중 실세인 정보본부장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제야 이 엄청난 군사적 조치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박서윤 중장은 경례를 받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윤 소장을 차갑게 올려다보며 옆에 앉은 준영의 멍든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윤 소장. 예, 본부장님. 이 아이,
내 조카 박준영 이병이야. 윤성민 소장의 얼굴이 완전히 질렸다. 그리고 이게 윤 소장이 지휘하는 3사단 백골 부대의 현주소고 내 놈들의 썩어빠진 군기가 낳은 결과다. 박서윤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윤 소장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사단장이 자기 부대에서 병사 하나가 고문당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아니면 알고도 실적 때문에 묵인한 건가? 모른 건 무능이고 묵인했다면 내 놈도 공범이다. 박서윤 중장은 윤성민 소장의 충성 경례를 받지 않고 그의 썩어 문드러진 지휘 체계를 질타했다. 윤 소장, 자네가 지휘하는 별 2개 사단에서 한 이등병이 고문당해 죽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야. 모른 건 무능이고 묵인했다면 그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자네에게 기회를 주지. 당장 수색 중대 건조장으로 가지. 자네가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박서윤 중장과 윤성민 소장은 사단 헌병대장과 함께 수색 중대 건물 뒤편의 세탁 건조장 앞에 섰다. 건조장은 이미 합동수사팀에 의해 노란색 통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눅눅한 세제 냄새 대신 피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수사관이 앞으로 나서며 보고했다. 보고 드립니다. 현장 감식 결과 세탁기 뒤편과 배수구 근처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결과 차가운 시멘트 바닥 곳곳에 닦아내려 한 흔적이 광범위하게 식별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자외선 램프 아래 푸른 빛으로 빛나는 바닥을 가리켰다. 그것은 박준영 이병이 흘린 피의 흔적이었다. 윤성민 소장은 입술이 바싹 말랐다. 또한 행정반 서류 파쇄기에서 수거한 조각들을 맞춰 복원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물 봉투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피에 섞여 굳어진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복원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준영 이병이 쓴 마음의 편지 원본이었다. 오진혁 병장의 이름, 폭행 사실,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윤성민 소장은 편지 사본을 읽어내려가다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별 2개 장성 군복은 흙바닥에 닿았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 치욕을 느꼈다. 본부장님, 제가 사단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낼 권한을 주십시오.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박서윤 중장은 윤 소장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좋아. 자네의 그 결의가 진심이길 바라지. 당장 사단장 직권으로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내가 직접 참관하겠다. 자네의 부하들이 한 병사의 인권을 짓밟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죄를 이 백골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알아야 해. 3사단 사령부 대회의실은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다. 긴급 소집된 징계위원회는 사단장 윤성민 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상석에는 합참정보본부장 박서윤 중장이 배석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모든 위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은폐에 가담한 지휘관들이었다. 이태준 대위, 최민철 상사가 헌병대에 이끌려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그들의 계급장, 금빛 무궁화와 은행잎은 이미 빛을 잃었다. 윤성민 소장은 신문을 시작했다. 이태준 대위, 자네는 중대장으로서 소속 병사의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나? 이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박서윤 중장의 증거 제시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최민철 상사가 내 놈의 지시를 받고 마음의 편지를 파쇄했다고 자백했다. 내 놈의 컴퓨터에서는 단순 사고로 축소 보고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복원됐어. 내 놈의 진급 점수 때문에 한 병사의 목숨을 버린 거야. 결국 징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태준 대위와 최민철 상사는 지휘관 및 간부로서의 기본 임무를 망각하고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죄가 극히 무겁다 하여 즉시 보직 해임되고 육군중앙수사단의 이첩 정식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끝이 났다. 다음은 가해자들이었다. 오진혁 병장과 공범 상병들이 죄수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윤성민 소장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선고했다. 너희는 군인도 아니다. 너희는 군복 입은 폭력배에 불과해. 너희는 전우를 지켜야 할 손으로 전우를 짓밟았다. 오진혁 병장 일당 3사람은 병역 내 상습 폭행, 가혹 행위, 명령 불복종 등 모든 혐의를 적용받아 육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또한 남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불명예 강등 조치가 명해졌다. 그들은 한때 생활관의 왕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범죄자로 전락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윤성민 소장은 박서윤 중장 앞에 섰다. 윤 소장, 자네에게 다시 묻지. 사표를 낼 텐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이 지옥 같은 개혁의 선봉에 설 텐가. 군복을 입고 싶다면 내 명령을 받게. 윤성민 소장은 허리를 꼿꼿이 폈다. 본부장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3사단이 그 시범 부대가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 백골,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박서윤 중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윤 소장에게 서류철을 던졌다. 좋아. 내가 합참에 복귀하기 전에 구상해본 초안이다. 이름은 병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직통보고 시스템이야. 그 시스템의 핵심은 명확했다. 기존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QR코드를 통해 합참정보본부 내 신설되는 인권센터로 실시간 직통 신고한다는 것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합참정보본부장의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원 소속 부대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윤성민 소장은 이것이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혁명적인 조치임을 알았지만 이를 거부할 명분도 용기도 없었다. 며칠 후 박서윤 중장은 합참으로 복귀했고 그녀가 상정한 직통보고 시스템 안은 최고 지휘관 회의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보본부장, 이건 지휘권 침해야. 병사들이 사단장 말은 안 듣고 합참 눈치만 보게 될 거라고. 군기강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나. 육군 참모총장이 고함을 질렀다. 박서윤 중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장 스크린에 박준영 이병의 멍든 얼굴 사진을 띄웠다. 제 조카입니다. 3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지휘 체계가 이 아이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십시오. 그걸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그 별 떼고 군복 벗으십시오. 박서윤 중장의 사자 후에 회의장은 압도당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의 중재로 직통보고 시스템은 3사단에서 우선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전군 확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3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윤성민 소장은 모든 생활관, 화장실, 식당에 합참정보본부장 직통 신고 QR코드를 대문짝만하게 붙였다. 간부들은 이제 병사들 뒤에 있는 별 3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국군수도 병원 1인실. 박준영 이병은 한 달 넘게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담당 군의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 의병 전역을 권고했다. 부모님도 제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복 차림의 박서윤 중장이었다. 준영아, 선택은 내 몫이다. 이대로 전역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도 그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다른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부사관 지원해 보는 건 어떻겠니? 그녀는 준영의 눈을 바라봤다. 내가 간부가 되어서 내가 겪었던 그 부조리를 직접 내 손으로 막는 거야. 고모가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줄게. 박준영 이병은 도망치는 대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병 전역 신청서를 찢어버리고 부사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육군 훈련소.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한 남자가 그들 앞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전투복 상의에는 녹색 바탕 위에 노란색 작대기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박준영 하사였다. 박준영 하사는 훈련병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 며칠간 잠을 설치는 훈련병, 그리고 동기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훈련병까지. 그는 훈련을 마친 후 조용히 한 훈련병을 분대장실로 불렀다. 너 며칠 전부터 밥도 잘 안 먹고 밤에 잠도 못 자지. 생활관 동기들이 너 따돌리나? 훈련병의 눈이 커졌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만 할 때, 나도 이병일 때 그랬거든. 박준영 하사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코팅되어 있는 마음의 편지 원본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저기 벽에 붙은 QR코드 보이지? 합참정보본부장 직통 신고 라인이야. 저게 있으면 넌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저걸 쓰기 전에 나한테 먼저 얘기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내 분대장이잖아. 내가 먼저 내 편이 되어줄게. 훈련병은 박준영 하사의 눈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한 사람의 군인의 눈빛이 있었다. 철원의 차가운 건조장에서 시작된 한 이등병의 절망은 이제 수많은 훈련병들을 지키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박준영 하사와 박서윤 중장은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바꾸고 있었다. 여자가 남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나? 그 자체로 군기가 빠진 거지. 이 오만한 한마디가 어떻게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을바람 선선한 주말,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히 보내고 계시지요?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강원도의 깊은 산중, 독수리 대대의 야간 고등 산악훈련장은 산자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원혼들의 연회장에 가까웠다.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처럼 허공을 핥히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속에서 박선우 대위는 제독처럼 혀를 마비시키는 흙먼지와 폐부를 쥐어짜는 피로 속에서 간신히 숨을 내쉬었다. 완전 군장 무게에 짓눌린 어깨는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은 축축한 시체처럼 몸에 감겨들었다. 이번 훈련은 명백히 여군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대대장 마도철 중령의 아기가 훈련 계획서의 모든 글자에서 뚝뚝 묻어나왔다. 통상적인 훈련 강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급경사 코스, 교묘하게 더 길게 설정된 행군 거리, 그리고 휴식 시간의 의도적인 단축까지.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여군들이 스스로 두 손 두 발을 들고 계집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지론을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선우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하는 순간 마도철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 후배들이 기댈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게 되리란 것을 알았다. 거기 뒤처지는 년들. 빨리빨리 안 붙어. 니들 때문에 지금 작전 전체가 지연되고 있잖아. 확성기를 찢는 듯한 교관의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마도철의 충실한 게 황진태 상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유독 선우와 그녀의 뒤를 따르는 여군들에게 집요하게 꽂혀 있었다. 몇몇 여군 하사들은 이미 탈진 직전이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군장을 붙잡아주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 모습은 처절했다.
선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창백하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김민지 하사와 눈이 마주쳤다. 김 하사는 육군 하사관 학교에서 저격술 특기를 수석으로 이수한 인재였지만 이곳 독수리 대대에서는 그저 힘약한 계집 취급을 받으며 온갖 잡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선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군장의 일부를 자신의 어깨에 옮겨 메었다. 김 하사가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선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어도 함께라면 갈 수 있다. 명심해.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다. 선우의 격려에 여군들은 다시 한번 힘을 냈다. 그들은 하나의 밧줄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어둠을 헤쳐나갔다. 그 모습에 황진태 상사는 더욱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선우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훈련을 끝까지 완수하여 마도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지옥 같던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남자 군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밤새 여군들이 얼마나 한심했는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선우의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모욕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독수리 대대의 병사 식당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어 있었다. 식당 중앙의 넓고 깨끗한 테이블은 남자들의 차지였고 여군들은 주방 입구에 냄새나고 비좁은 구석 자리로 밀려나야 했다. 배식 순서 역시 모든 남군이 끝난 뒤에야 돌아왔다. 그날 아침 선우와 여군들이 식판을 들었을 때 배식대 위에는 멀건 국과 딱딱하게 식어버린 밥 그리고 반찬 찌꺼기만이 남아 있었다. 한 여군 하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선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식판을 내려놓았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밥이 아니라 모욕을 씹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십니까, 대위님? 김민지 하사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선우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다. 지옥을 바꾸거나 지옥에서 죽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지.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대장 마도철 중령의 사무실을 향하고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조국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순간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리라. 그녀의 등 뒤로 동료 여군들의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시선이 따라붙었다. 마도철 중령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와 역한 시가 냄새가 그의 권태로운 오전을 짐작하게 했다. 박선우 대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크를 했다.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선우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작전과 박선우 대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사무실 안은 그의 오만함과 부패한 취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실력 있는 부하들과 찍은 사진 대신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들이 즐비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 대신 값비싼 위스키와 크리스털 잔이 놓여 있었다. 마도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선우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하 장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기는 경매인의 그것처럼 노골적이고 불쾌했다. 박 대위 무슨 일인가? 자네처럼 잘난 장교가 나 같은 놈팽이한테는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선우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부동자세로 섰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제 야간 훈련과 병사 식당 운영 방식에 대해 권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도철은 코웃음을 쳤다. 꺼내? 자네가 나한테? 어디 한번 드러나 보지. 어제 훈련은 통상적인 훈련 강도를 비정상적으로 초과했습니다. 이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불필요한 부상과 피로만 누적시킬 뿐입니다. 또한 식당에서 성별을 이유로 배식 순서와 식사 공간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부대 내 차별 행위이며 이는 군 기강을 해치고 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정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선우의 말은 또박또박했고 논리정연했다. 하지만 마도철의 귀에는 그저 건방진 계집의 가짜는 항변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우에게 다가왔다. 짙은 알코올과 시가 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는 선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박대위, 육사수석 졸업했다더니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군대는 학교가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 비정상적인 훈련 강도를 버텨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고, 네가 말하는 그 차별은 말이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 어른들의 지혜에서 나온 질서라는 거야. 여자가 남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 자체로 군기가 빠진 거지. 그의 소나기 힘에 턱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선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런 낡고 전근대적인 생각으로 부대를 지휘하시니 독수리 대대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대대장님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도철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선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마도철은 이성을 잃고 선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감히 누구 앞에서 자격 운운해. 내년 같은 것들은 군복만 입혀놓으면 뭐라도 된 줄 알지. 내가 오늘 내 군복을 벗겨주마. 그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 선우는 저항했지만 완력의 차이는 극명했다. 그녀의 몸이 종이장처럼 흔들렸다. 사무실 집기들이 넘어지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황진태 상사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대대장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 상사는 마도철을 뜯어 말렸다. 마도철은 씩씩거리며 선우에게서 떨어졌다. 선우는 흐트러진 군복을 바로잡으며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마도철을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마도철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복도를 걷는 선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퉁퉁 부은 뺨과 피 맺힌 입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부대 전체에 소문 하나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신임 특수전 사령관이 곧 부임한다는 소식이었다. 어떤 인물인지 언제 오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저 또 한 명의 높으신 분이 오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선우는 그 소문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지옥을 끝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 누구든 이 부대의 현실을 제대로 봐줄 사람이라면 기꺼이 폭풍의 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임 특수전 사령관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 독수리 대대 연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장병들이 칼같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했다. 며칠 전 박선우 대위가 대대장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암암리에 퍼져 부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았다. 마도철 중령은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고 새로운 사령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병사들을 닥달하며 완벽한 취임식을 준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박선우는 제대의 가장 끝자리에 서 있었다. 퉁퉁 부었던 뺨은 약을 바른 덕에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푸르스름한 멍자국은 미처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응시했다. 기대와 불안이 심장 속에서 거친 파도처럼 휘몰아쳤다. 부디 제발 제대로 된 군인이기를. 부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지휘관이기를.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예정된 시각이 되자 단상 위로 헌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장성급 지휘 차량 여러 대가 위용을 드러내며 들어섰다.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두 차량의 뒷문으로 향했다. 군홧발이 땅에 닿는 소리, 차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과연 어떤 인물이 내릴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차 문이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인물의 모습에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눈이 일순간 휘둥그레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간, 아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인물이었다. 굵은 목소리와 위압적인 체구,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중년의 남성 장군이 아니었다. 단상 위로 올라선 이는 각 잡힌 군복 위로 다부진 체격이 드러나는 짧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느껴질 만큼 평온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계급장은 그 모든 웅성거림을 잠재울 만큼 압도적인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특수전 사령관 강지우 중장이었다. 마도철 중령의 얼굴은 경악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볐다. 계집이, 그것도 저렇게 젊은 계집이 감히 특전사를 지휘하는 사령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군대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해댔다. 박선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이내 뜨거운 무언가로 변해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희망이었다.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여성 사령관이라면 적어도 자신과 같은 여군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않을까?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지우 사령관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권위를 넘어선 어떤 깊이가 느껴졌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을 옆으로 치우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또렷하게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나는 여러분에게 길고 지루한 연설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나 뒤적이는 사령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직접 여러분의 훈련을 보고 여러분이 먹는 밥을 먹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특전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다. 하지만 진정한 최정예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부대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이곳에 만연한 모든 부조리와 차별을 뿌리 뽑을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성별, 계급, 출신에 상관없이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진정으로 명예로운 특전사를 만들겠다. 이상. 그녀의 연설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장황한 연설보다도 강렬하고 무겁게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여군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반면 마도철을 비롯한 일부 남성 간부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불안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취임식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첫 번째 목적지는 불보듯 뻔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강지우 사령관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보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려는 여러 명의 참모들을 손짓 한 번으로 물렸다. 그리고는 장성급 군복을 벗어던지고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평범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에 참모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거역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나 혼자 부대를 좀 둘러보겠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호련히 사령관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단 한 곳, 온갖 부조리와 차별이 응축된 독수리 대대의 병사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훈련을 마친 병사들로 북적였다. 강지우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줄의 가장 뒤에 섰다. 아무도 그녀가 방금 취임한 신임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처음 보는 여군 간부인가 보다 하고 무심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식당 안의 풍경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식당의 자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남자 병사들은 식당 중앙의 가장 넓고 밝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식사를 했다. 반면 10명 남짓한 여군들은 주방 입구,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놓인 좁고 낡은 테이블에 죄인처럼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식판 위에는 남자들이 먹다 남긴 듯한 초라한 반찬들만이 놓여 있었다. 여군들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 속에서 밥을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강지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서류 속 보고서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현실이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도철 중령이 자신의 패거리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는 배식줄에 서 있는 강지우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신성한 구역에 침입한 이방인이자 감히 남자들의 줄에 끼어든 주제 모르는 계집일 뿐이었다. 마도철은 성큼성큼 강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툭 쳤다. 이봐, 당신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느 부대 소속이야? 여긴 어디라고 함부로 줄을 서?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 차분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 마도철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묻는 말이 안 들려. 상급자를 봤으면 경례부터 해야 할 것 아니야.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버릇이야. 그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선우 대위를 비롯한 여군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지우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경례를 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식당의 운영 방침은 누가 정한 건가? 성별에 따라 식사 공간과 배식 순서를 나누는 것이 특전사의 공식적인 규정인가?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마도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미친년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이 부대 대대장이야. 내 말이 곧 법이고 규정이야. 계집은 계집들끼리 구석에 처박혀서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남자들하고 겸상을 하려고 들어. 그는 강지우의 식판을 빼앗아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는 군홧발로 식판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내년한테는 짬밥도 아까워. 바닥에 떨어진 거나 주워 먹어. 그는 강지우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우가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작고 가냘픈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마치 강철 집게와 같았다. 마도철은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강지우는 마도철의 손목을 꺾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군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밥을 이렇게 함부로 짓밟는 행위. 이것은 단순히 밥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배신 행위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마도철은 고통과 당혹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보통 내기가 아닌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그의 손목을 뿌리치듯 놓아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일 아침 8시 정각. 독수리 대대 전 인원 연병장 집합. 그리고 마도철 중령, 당신에게는 내가 직접 군대의 예절과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겠다. 그녀는 싸늘하게 말을 뱉고는 식당을 나갔다. 식당 안에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병사들과 고통과 굴욕감에 몸을 떠는 마도철 중령만이 남아있었다. 박선우는 이 모든 광경을 떨리는 가슴으로 지켜보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독수리 대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식당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감히 대대장의 손목을 꺾고 명령까지 내린 정체불명의 여군 간부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마도철 중령은 대대장실에서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철저한 기밀에 붙여져 있었다. 마치 유령과 상대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감히 어떤 년이나 마도철에게.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 차갑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밤새 술을 마시며 불안감을 떨치려 애썼다. 반면 여군 내무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하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지 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위님, 오늘 식당에 계셨던 그분 혹시 정말로 신임 사령관님이 아닐까요? 박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취임식 때 연설하시던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 틀림없어. 그 말에 여군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만약 그분이 정말 사령관님이라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한 여군 하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울림이 묻어 있었다. 선우는 그녀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모두의 눈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선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부당함에 대해 용기 있게 증언해야 합니다. 마도철 중령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폭행, 폭언, 성희롱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숨어서 눈물 흘리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결연한 말에 여군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들은 그동안 마도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당했던 온갖 수모와 끔찍한 기억들을 밤새도록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증거를 정리했다. 한 명 한 명의 증언이 모이자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고 추악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함께 울었고 함께 분노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두려움을 모르는 하나의 전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독수리 대대 연병장은 부산했다. 마도철 중령의 명령에 따라 전 부대원이 완전 군장을 한 채 집합해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굴욕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병사들을 닥달했다. 그의 불안과 초조함이 부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정확히 아침 8시. 부대 위병소 쪽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장성급 지휘 차량이 거대한 행렬을 이루며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행렬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마치 국방부 장관이라도 행차하는 듯한 위용이었다. 마도철은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차량 행렬은 연병장 중앙에 멈춰섰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앞쪽 차량에서 내리는 인물의 모습을 본 순간 마도철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어제 식당에서 자신과 맞섰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녀는 각 잡힌 장성급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마도철의 눈을 멀게 할 듯이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바로 신임 특수전 사령관 강지우 중장이었다. 강지우 사령관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뒤를 이어 여러 명의 장성들과 법무관, 감찰관들이 따랐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도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강지우 사령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처 사령관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애원 소리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강지우 사령관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의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용서? 당신 같은 인간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가당치 않다. 그녀는 단상 아래에 서 있는 박선우 대위를 향해 말했다. 박선우 대위, 앞으로 나오라.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저 파렴치한 자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법이 당신 뒤에 있다. 그 말에 선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마도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수모와 폭행, 식당에서의 차별에 대해 또박또박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김민지 하사를 비롯한 다른 여군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눈물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마도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강지우 사령관은 모든 증언을 들은 후 마도철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마도철 중령을 금일부로 직위 해제한다. 또한 상관 모욕, 폭행, 직권 남용, 부하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군 교도소에 구속 수감하라. 헌병.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와 마도철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한 시대의 악인이 그렇게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마도철 중령이 무력하게 끌려나간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미묘한 해방감이 감돌았다. 부대원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해소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우 사령관은 단상 위에서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독수리 대대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했다. 썩어빠진 지휘관 한 명이 부대 전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똑똑히 보았다. 이것은 비단 마도철 중령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만행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동조하고 방관했던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황진태 상사 역시 고개를 푹 숙였다. 강지우 사령관은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부로 독수리 대대에 만연한 모든 차별과 부조리를 철폐할 것을 선언한다. 더 이상 성별을 이유로 혹은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식당의 자리 배치부터 배식 순서까지 모든 불합리한 규칙들을 당장 폐지하라. 오직 능력과 실력 그리고 인품만이 이곳에서 존중받는 유일한 가치가 될 것이다. 그녀의 선언에 여군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었다. 강지우 사령관은 박선우 대위를 단상 위로 불렀다. 선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앞에 섰다. 강지우는 선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박선우 대위, 그대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대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진정한 군인이다. 이에 나는 박선우 대위를 오늘 이 시간부로 독수리 대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이 파격적인 인사에 연병장은 또다시 술렁였다. 대위를, 그것도 여군 대위를 최정예 특전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주임원사 황진태 상사가 조심스럽게 이 일을 제기했다. 사령관님, 재고해 주십시오. 박 대위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계급도 낮습니다. 대대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의 말에는 박선우가 여자라는 사실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도 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황 상사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황 주임원사,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나? 나는 낡아빠진 계급장이나 경력을 보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의 눈을 보았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부하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지금 썩어 문드러진 독수리 대대에 필요한 것은 낡은 관습과 경험이 아니라 부대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이다. 박 대위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그녀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황 상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강지우는 다시 선우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대위, 아니 박 대대장.
어깨가 무겁고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란 걸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소신껏 부대를 지휘하라. 내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선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힘찬 목소리로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충성. 그날 점심 독수리 대대의 병사 식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더 이상 여군들을 위한 구석진 자리는 없었다.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이 한데 어우러져 자유롭게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자 군인들도 있었지만 이내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갔다. 한 고참 병사가 후임에게 무심코 말했다. 야, 근데 진짜 여자가 남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그의 뒤통수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이 자식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사령관님 말씀 못 들었어? 이제 그런 소리 하다가는 영창 가는 수가 있어. 식당 안에는 오랜만에 건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선우 대대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도철 밑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던 일부 간부들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황진태 상사와 같은 인물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가시밭길이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판 위에 밥을 씹으며 앞으로 벌어질 기나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선우 대위가 독수리 대대의 지휘봉을 잡은 첫날, 그녀는 대대 간부들을 모두 소집하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일부 젊은 장교들은 기대감에 찬 눈으로 새로운 지휘관을 바라보았지만 대부분의 중고참 간부들은 불신과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주임원사 황진태 상사는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마치 자신이 이 회의의 상석이라도 되는 양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선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독수리 대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첫째, 모든 훈련과 평가는 오직 능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성별이나 학연, 지연 그리고 지휘관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 그 어떤 비합리적인 요소도 개입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상하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지휘관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부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내실 없는 보고와 의전은 모두 폐지하고 그 시간에 전투 준비와 훈련에 더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폭언과 욕설, 비인격적인 대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적발 시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그녀의 혁신적인 개혁 안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특히 마도철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간부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중대장이 손을 들고 말했다. 대대장님,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군대는 군대다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계 질서와 군기는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대대장님의 방식은 자칫 부대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군기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군기는 불합리한 복종과 인격 모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기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통제되는 부대는 위기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지만 신뢰로 뭉친 부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 반박하던 중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서 선우는 폭탄 선언을 했다. 현재 계획된 모든 훈련을 잠정 중단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최정예 전투팀 선발을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하겠다. 이 평가는 대대장인 나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예외 없이 참가해야 한다. 평가는 체력, 사격, 독도법, 전술 능력 등 전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할 것이다.
이 평가를 통해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대원들을 선발하여 부대의 핵심인 최정예 팀을 새롭게 구성하겠다. 이 팀은 앞으로 우리 대대의 모든 중요 작전에 최우선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 말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황진태 상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대 편제를 뒤엎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 같은 행정 보급 인원까지 전투 평가를 받으라니요. 각자 맡은 주특기가 있는 겁니다. 선우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황 주임원사 특전사의 행정 보급 인원이 따로 있나? 특전사 부사관이라면 유사시에는 모두가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전투 요원이다. 자신의 주특기 뒤에 숨어 편하게 군 생활하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이번 평가는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평가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불만 있나? 그녀의 단호하고 서늘한 기세에 황진태는 할 말을 잃었다. 회의가 끝나고 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갑작스러운 특별평가 소식에 대대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마도철 밑에서 편하게 군 생활을 하던 간부들과 병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미친 거 아니야? 계집 하나가 대대장으로 오더니 부대 전체를 아주 잡는구나. 72시간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굴리겠다는데 사람이 버틸 수 있겠어? 하지만 불만도 잠시, 평가는 가차없이 시작되었다. 평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밤새도록 험준한 산악 지형을 행군해야 했고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야간에 목표 지점을 찾아가야 했다. 잠은 하루에 2시간도 채 잘 수 없었고 식사는 전투 식량으로 해결해야 했다. 평가가 시작되자마자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이들부터 낙오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진태 상사는 젊은 병사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기 일쑤였다. 그는 헉헉거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반면 박선우는 선두에서 직접 대원들을 이끌며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숱한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해왔던 여군들 역시 놀라운 정신력과 체력을 보여주었다. 선우는 자신의 어깨에 얹힌 지휘관이라는 계급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리더십과 개혁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많은 의심과 저항의 눈초리 속에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72시간의 지옥 같은 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원들의 육체와 정신은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다. 마지막 관문은 복합 장애물 사격 코스였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험난한 장애물을 통과한 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켜야 했다. 황진태 상사는 진흙탕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젊은 병사들은 물론이고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여군들보다도 뒤처진 자신의 모습이 참을 수 없이 비참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시기와 분노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저 계집애 같은 대대장만 없었어도 그는 박선우의 등을 증오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비열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사격 순서가 되었을 때 몰래 자신의 K2 소총의 가늠자를 미세하게 틀어놓았다. 그리고 사격을 마친 뒤 교관의 눈을 피해 총기 거치대에 있던 박선우의 소총과 자신의 것을 바꿔치기 했다. 가늠자가 틀어진 총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사수라도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박선우가 관역을 모두 놓치고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박선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사선에 섰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는 능숙하게 소총을 견착하고 조준했다. 하지만 격발하는 순간 그녀는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격발감 그리고 탄착점이 미세하게 빗나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첫 5발이 모두 관역을 살짝 빗나갔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황진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꼴 좋다 잘난 척하더니 별 수 없군. 하지만 박선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사격을 중단하고 빠른 속도로 소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가늠자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황진태 상사와 눈이 마주쳤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교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준경 없이 오직 자신의 감각과 경험의 의지에 틀어진 가늠자를 역으로 계산하여 조준점을 수정했다. 그것은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다시 사격을 시작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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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연이어 터져나온 5발의 총성은 정확하게 관역의 중앙에 박혔다. 기적 같은 결과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황진태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박선우는 소총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황진태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주임원사, 군인은 총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다. 특히 전우의 총으로는. 황진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평가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다. 박선우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전체 1등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끈 팀원들, 특히 김민지 하사를 비롯한 여군들이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의심하던 모든 이들에게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반면 황진태를 비롯한 기존의 실세 간부들은 대부분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최정예 전투팀의 명단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렸다. 황진태의 이름은 당연히 명단에 없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불명예 전역을 당하거나 한직으로 쫓겨날 일만 남았다고 체념했다. 그날 오후 선우는 황진태 상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황 상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대장실 문을 열었다. 그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황 주임원사님, 이번 평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전투 능력도 군인으로서의 자세도 모두 낙제점이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말을 끊고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주임원사님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최정예 팀에 들지 못한 인원들을 모아 예비팀을 꾸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팀의 훈련 교관을 주임원사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을 최정예 팀 못지않은 강한 전사로 키워주십시오. 그것이 주임원사님께서 이번 과오를 씻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태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을 처벌하고 내치는 대신 오히려 중요한 임무와 함께 재기할 기회를 주다니.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저는 대대장님을 음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저는 주임원사님에게서 그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독수리 대대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황진태의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신뢰와 존중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박선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그의 경례는 이전과는 달랐다. 형식적인 복종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제 남은 군 생활을 모두 바쳐 대대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태 상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독수리 대대의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독수리 대대의 혁신적인 변화는 특수전 사령부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지우 사령관은 박선우의 개혁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박선우가 제출한 최정예 팀 중심의 부대 운용 계획을 즉시 승인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선우의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날이 왔다. 강지우 사령관이 직접 독수리 대대를 방문하여 전 대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선우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다이아몬드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는 소령 계급장이었다. 대한민국 여군 역사상 최연소 특전사 대대장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소령 박선우.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진급을 명함. 이에 계급장을 수여함. 강지우 사령관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박선우를 가볍게 포옹하며 속삭였다. 박소령, 그대가 해냈소. 그대는 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어. 나는 그대가 정말 자랑스럽소. 박선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힘차게 격려했다. 연병장에 모인 대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처음에는 그녀를 불신하고 경계했던 남자 대원들도 이제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공정한 리더십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최정예 팀에 선발된 대원들은 새로운 대대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박선우는 소령 진급과 함께 독수리 대대의 정식 대대장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취임사는 짧고 강렬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겠다. 나는 결코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지휘관이 되지 않겠다. 가장 어려운 훈련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 가장 위험한 작전에 가장 선두에 서겠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고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를 넘어 세계 최강의 부대가 될 것이다. 독수리 대대의 새로운 신화는 바로 오늘 우리 손으로 시작된다. 그녀의 외침에 대대원들은 하늘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화답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그날 저녁 병사 식당의 풍경은 그 자체로 독수리 대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듯했다. 더 이상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원들은 자유롭게 섞여 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다. 황진태 상사는 자신이 훈련시키는 예비팀원들을 이끌고 식당 한편에서 열정적으로 전술 토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비열함 대신 진정한 군인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박선우 소령은 중사로 진급한 김민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김민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부대의 저격수 양성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대대장님, 신입 저격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의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설계도를 그려봤는데. 박선우는 흐뭇한 미소로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박선우는 대대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부대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어둠을 뚫고 자신만의 별을 쏘아 올렸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의와 평등, 진정한 전우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 독수리 대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이자 동시에 그녀의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빛이었다. 독수리 대대의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